YTN 뉴스라이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앞서 2차례 실패했던 군사위성을 이르면 내일 다시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알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더 가까워진 북러 관계를 주목하며 러시아 위성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걸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한 인공위성 발사 날짜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입니다. 지난 5월과 8월에 실패한 군사위성을 다시 쏘겠다는 겁니다. NHK는 위성 발사에 따른 낙하물이 서해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1곳에 떨어질 수 있다며 항행 경보와 함께 선박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이 통보한 위험구역이 지난 8월과 같다며 오키나와현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이 위성을 쏠 경우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부처에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의 발사 계획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위성 발사가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가까워진 뒤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대가로 위성 기술을 북한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넘기는 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Our position is very clear, which is that Russia should not supply North Korea with technology that would violat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또 위성 발사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쓰이는 만큼 군사 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동맹국들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monitor them closely and take whatever actions are appropriate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to monitor and respond to North Korea's destabilizing behavior. 미 국무부는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을 향해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와 관련한 사전 경고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맞대응 차원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앞둔 북한을 향해 이례적으로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며 규탄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제한하는 도발 행위이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 같은 우리 군의 사전 경고는 북한의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말 북한이 발사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 당국은 이처럼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하며 대남 정보 감시 활동 강화에 나서는 상황에서도 우리만 제약을 감내하는 건 대비태세에 져야 된다며 9.19 군사합의 문제를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북한의 발사 강행에 대응하는 필요 조치로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유관 부처와 협의 또 정해진 절차 등을 통해서 필요한 상황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의 대북 경고 성명은 이보다 앞서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결과에 따라 발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에서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지난 5월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한 건데요. 우리 정상 세 번째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최고의 예우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 공식 환영식에서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런던에서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국빈 방문 때입니다. 근위대 사열로 시작된 영국 왕실의 의전. 존경의 뜻을 담은 예포 41발이 발사되고 박 전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함께
백마 6마리가 이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1.6km 떨어진 버킹엄 궁으로 이동합니다. 하이라이트는 국빈 만찬, 바다송어의 칠면조 구이 등 여왕이 직접 점검한 메뉴를 곁들여 둘은 3시간 초밀착 행보를 보였습니다. The creative attributes of our two countries can be brought together to unlock innovation here and there. 우리 정상 가운데 수교 120년 만에 첫 영국 국빈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최고 예우를 받았습니다. 공식 환영식장인 호스가즈 광장에서 역시 의장대 사열을 했고 여왕과 마차를 타고 궁까지 달렸고 성대한 국빈 만찬에 최고 등급의 바스 대십자 훈장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린 우호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영국 왕실의 품격 있는 의전은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청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찰스 3세 국왕이 맞이한 남아공 대통령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윌리엄 왕세자비 부부의 영접을 받으며 호스가즈 광장에서 공식 환영식을 진행한 뒤 국빈 오만찬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왕실 전통인 흰색 보타이 연미복을 입고 훈장도 받을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찰스 3세 국왕이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초청했다는 건 영국이 글로벌 무대 협력에서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오는 2035년까지 시세 90%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새 공시지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이달 말에 확정해서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입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세부담 증가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선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다시 근본적으로 현실화 계획 제도에 대해서 되짚어보자 모든 그런 대안들을 좀 열어놓고 다시 좀 생각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렇게 자꾸 로드맵을 바꿀 바에는 시세대로 과세하되 부담을 낮춰주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거에 현실화시키고 세율을 그만큼 낮춰주면 결국 국민들의 지표와 관련한 것은 현실화가 금방 되면서 세부 부담은 동일한 수준에서 출발해서 일단 지난해 크게 하락했던 집값이 올해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내년 공시가격도 오르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누적 5.13% 올라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은 같은 기간 12.4% 올라 1.7%에 그친 지방과의 상승률 격차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수요가 감소한 연립, 다세대 주택도 상승률이 전국 1.37%, 서울은 1.69%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이 오른 곳이 많은 데다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 당장 현실화율을 급격하게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는 새로운 로드맵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청회가 열린 한국부동산원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석인제 나들목 근처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2차례 잇따라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사고 수습을 위해서 길 위에 나와 있던 운전자였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중앙분리대 위에 걸쳐 있고 길에는 무다발이 흩어져 있습니다. 검은색 SUV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달리던 SUV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뒤따르던 승합차와도 부딪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수습을 위해 길에 나와 있던 60대 SUV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1시간쯤 뒤 사고 지점 1km 후방에서 화물차 넉 대가 또 연쇄 추돌했습니다. 앞선 사고로 정체를 빚던 도로에서 맨 뒤에 달려오던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들이받으며 사고가 이어진 겁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전 월평동 갑천대교 근처에서는 교차로를 지나던 SUV 차량에 승용차와 택시가 잇따라 부딪히며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전남 여수시 삼산면 근처 바다에서 9톤급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40대 선장은 근처를 지나던 어선으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어선은 불을 끄는 과정에서 침몰했습니다. 서울 노량진동에 있는 찜질방에서는 중년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찜질방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엎드려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망 원인과 타살 혐의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충북 옥천의 야산에서 한 주민이 엽사가 쏜 총에 맞아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젯밤 10시 반쯤 충북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하천에서 가재를 잡던 30대 남성이 엽사가 쏜 엽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엽사 60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열화상 카메라에 잡힌 웅크린 모습을 보고 30대 남성을 멧돼지로 인해서 총을 쏘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련 면허가 있는 A씨는 지구대에서 엽총을 수령해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벌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60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해 올 때 피해자가 자동으로 경고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한 내용인데요.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직후 피해자는 더 큰 우려를 보였습니다. 가해자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보복을 경고해온 만큼 20년만 지나면 불안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낼 게 뻔하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한 달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직접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 관련 알림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2차 피해 방지 논의를 이어온 법무부가 한 달여 만에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2km 이내로 접근해 오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그 즉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제까진 관제센터 경보에 따라 보호 관찰관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접근 사실을 알렸는데 관제센터가 평균 4분 주기로 가해자의 위치를 받아보는 만큼 위험 상황까지 시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 추정용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한 관련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에 맞춰 이중 안전장치를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12일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손목에 차는 형태의 현행 보호장치가 외부 시선에 쉽게 노출돼서 꺼려진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머니 등에 넣을 수 있는 휴대기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는 보호장치 자체가 필요하지 않도록 휴대전화에 깔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전용 앱 개발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입니다.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대외 행보에 총선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그러자 한 장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 네, 현재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말로도 들리지만 총선 출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아서 가능성을 열어둔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내일 일정이 그 법무부 장관 일정보다 약간 대선 선거 총선 출마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구글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 이런 조금 더 확실한 총선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밝히실 생각이실까요? 저는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장관이 그 여권의 지속적인 출마 여부 수용했다 이런 보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라서요. 보도라든가 뭐 추측이랑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 아까 드린 말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많이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아직 그분께서 결정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겠어요.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한 장관은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 거취를 결정할 거란 전망이 있는데요. 오늘은 대전, 또 오는 24일에는 울산에 방문하며 이런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슈퍼 빅텐트를 내세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승리를 위해서 다양한 정당이나 개파가 한 지붕 아래 모이는 빅텐트론이 등장하곤 하는데 이번엔 슈퍼 빅텐트입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 비명계와의 연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수적 인사의 영입 못지않게 많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모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부정부패 정당이 되어 개딸들에게 휘둘리는 지금의 민주당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민주당에 비록 소수나마 있다는 점도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상민 의원 또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도 접촉해서 연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두 의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제 뜻을 펼치는데 여지나 공간은 없고 그걸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의 이재명 개딸당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제가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공간, 활동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것이 마련된다면 그것이 더 국민의힘이 결함이 있고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저는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희망을 창당하고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야말로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세력과도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정책연대든 선거연대든 다 열려있다. 누구든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반 이재명 연대를 통해서 중도 진보 지지층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창당 가능성이 있는 이준석 신당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진정성이 없다면서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당내 비주류도 품지 못하지 않았느냐며 지적했는데요. 당내의 비주류 인사와도 화합하지 못해가지고 몽둥이 찜질하고 내쫓은 다음에 어디다 빅텐트를 펼치겠다는 거냐. 저는 김기현 대표의 빅텐트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전당대회 과정 때문에 나경원과도 화합 못하고 안철수와도 화합 못하고 유승민과도 화합 못하고 이준석과도 화합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빅텐트를 친다는 말입니까? 예, 저는 그거는 존재 부정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준비를 이어가고 있죠. 지지자 연락망을 만드는데 4만 명 넘게 동참했고 10만 명 정도 참여할 거라며 자신감을 보였고요. 또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 대표와 추가 회동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잠시 후에 금태섭 대표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 전 대표는 동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동지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날에는 미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한 장관이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의힘에서 함께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제 광주에서의 발언과 또 어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출판기념회 이후에 있었던 발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공직자로서 계속 살아오신 커리어가 있고 일정한 부분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저분과는 언젠가 경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저도 뒤에 늦게 접하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읽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당의 개혁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메시지를 보태준다면은 하태경과 이준석과 또 한동훈이 동지가 되는 날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등판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반응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총선에 내보낼 경우에 혹은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 경우에 명백히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한 것으로 평가해서 심판의 성격이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하지만 민주당 일부에서는 한 장관의 신보수 이미지가 중도, 무당층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여당의 이런 움직임 속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 변화를 촉구하는 비명계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며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한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이 있으면 선거 지원에 나설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비명계 의원들도 모임을 만들고 본격 활동에 나선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 각을 세우며 다시 한번 명락대전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신당 창당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3세력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를 표시하는 거죠. 운신의 공간이 지금 충분하니까 지금까지의 제3세력의 성적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걸로 저는 봅니다. 총선을 5개월 정도 앞두고 스타 정치인이 탄생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여기에 빅텐트와 창당, 또 다른 세력화 움직임까지 정계 개편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사회브리핑, 방탈출하랬더니 간도 탈출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리 인적이 드문 새벽이라지만 CCTV도 두렵지 않았나 봅니다. 홍대 거리에 있는 방탈출 카페에서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남성의 모습입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요. 훔치러 들어와서 무려 30분을 머물렀습니다. 여유롭게 담배도 피우고 공구함 뒤져서 드릴과 커터칼도 훔쳤습니다. 붙잡힐 결심을 한 건가, 이게 또 헷갈리는 포인트인데요. 증거인멸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지문이 덕지덕지 묻어있고 DNA가 묻은 담배꽁초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딱 기다려요. 국가수가 감식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한 남성이 영업이 끝난 방탈출 카페 바깥 출입문을 느닷없이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자물쇠가 떨어져 나가고 남성은 기다렸다는 듯 안으로 진입합니다. 저희가 CCTV가 많으니까 절대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렇게 그냥 CCTV가 보이는 상태에서도 발로 차고 들어올 정도의 용기면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마치 술에 취한 듯 몸을 비틀대며 담배를 피우더니 카운터로 향합니다. 어둠 속에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며 계산대를 열고는 미리 챙겨온 가방에 현금 뭉치를 담습니다. 현금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가게 안쪽에 있던 공구함까지 뒤져 드릴과 커터칼도 훔칩니다. 커터칼을 꺼내 칼날을 만져보는 여유까지 부리고는 침입한 지 30분 만에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참 동안 10분 정도 담배 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여기 이런 집기들 같은 것도 다 바닥에 던져놨더라고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을 본 여성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이상하다 못해서 수상쩍게까지 한데요. 어떤 상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월 2일 서초구의 한 도로입니다. 접촉사고가 났대요. 자, 순찰차를 향해서 인사를 꾸벅하는 여성. 사고 현장에 한 걸음에 달려와준 경찰이 너무 고마운 건 맞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트렁크는 활짝 열려 있고 도로 위에는 물건들이 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을 이어가는 여성. 당연히 음주 측정을 하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음주는 아니래요. 이 여성의 행동을 좀 볼까요? 갑자기 즐겁게 춤을 추다가 휙휙. 자,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접촉사고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모습은 아닌데요. 알고 보니 마약 전과자였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고 차량 안에서는 숨겨뒀던 주사기까지 발견됐습니다. 단순한 접촉사고에서 끝나서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인도로 돌진했다면 피해는 더 컸을 겁니다. 자, 이 여성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마약은 대체 어디까지 뿌리 뻗은 걸까요? 다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태국에 기반을 두고 수백억대 마약을 밀수해서 유통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른바 에까마이파인데요. 이 에까마이는 태국 방콕에 있는 마을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상암동파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 잡겠다고 검찰과 경찰이 4개월 동안 공조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까마이파 마약 조직 총책인 39살 A씨는 아직 태국에 있대요. 체포영장은 발부받았고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내리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공항 검색대에 서 있던 남성 곧바로 체포됩니다. 마약 밀수 조직 관리책 정모 씨입니다. 마약을 숨겨 국내에 들어오는 운반책, 이른바 지객꾼들을 감시하고 인솔하는 책임자입니다. 하니까 먹고 있고 본인이 손님한테 돌릴 수 있고요. 본인한테 불리한 분들은 거부할 수 있고요. 경기 안산 지역 1,500 사이인 핵심 조직원들이 줄줄이 잡혔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9달 동안 30여 차례 태국을 오가며 허벅지 등에 숨겨 들어온 건 케타민과 코카인, 엑스터시 등 마약류 30kg, 600억 원 상당의 60만 명 동시 투약이 가능한 양입니다. 서서히 움직이는 차량 옆으로 지나가는 여성, 창문으로 무언가를 던집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모르는 이른바 마약 던지기 수법. 마약 판매 조직은 주로 서울 왕십리 일대에서 활동했는데 받은 마약을 던지기 방식으로 팔거나 강남 클럽 등에서 나눠 판매했습니다. 18개 맞아요? 네. 또 다른 거는? 우리 이거 압수할게요. 검경은 수사협의회의를 개최하고 한 달을 통해 수사 방향을 논의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였고 이로써 조직원 32명을 검거하는 등 이번 수사로 밀수 유통 조직원 32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 밀수 조직 같은 경우에 총책을 중심으로 최소 20-30명이 가담을 해서 또 총책, 자금책,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역할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서 잠시 후에 모자를 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자 쓴 모습만 보면 참 평범한데 하는 행동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얼핏 배달원 같기도 한 모습. 이 택배 상자 안에는 훔친 귀금속과 현금들이 한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외제차만 노렸고요. 차 밑에 위치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차 주인의 거주지를 알아내잖아요. 그럼 그 집 앞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는 척 몰래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렇게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현금이며 귀금속 수억 원어치를 훔친 것입니다. 대단한 정성이 필요한 범죄인데 알고 보니 일당 중에는
처남과 매부도 있더라고요. 참 초록은 동생이다, 뭐 끼리끼리 잘 만났네 싶기도 하면서 많고 많은 일 중에 하필이면 이 범죄로 하나 될 게 뭐랍니까? 이왕 붙잡힌 김에 사이좋게 감옥까지 가십시오. 김태민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서울 광진구의 한 고급 아파트. 40여 분이 지난 뒤 1층에서 포착된 이들 손엔 택배 상자와 비닐봉지 등이 들려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 감지기와 함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빈집을 턴 겁니다. 현금 1억 3천만 원과 시계, 팔찌, 가방 등 훔친 금품은 모두 6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비싼 외제 승용차를 노려 차 바닥에 위치 추적기를 붙이는 방법으로 차 주인의 거주지를 알아냈습니다. 일당의 사무실에선 조직적 범행을 위해 마련한 무전기 넉 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37살 A씨와 A씨의 처남, 매부 등 일당 7명을 붙잡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70대 남성 주민이 출입구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관을 막 나서던 길에 10층 높이에서 초등학생이 떨어뜨린 주먹 크기의 돌멩이에 맞은 겁니다.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네, 8살 아이가 던진 돌에 70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위에서 8살 아이가 이제 그 어른 주먹만한 돌을 던졌고 네. 70대 어르신이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그 사건 상황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예, 지난 17일이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그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70대 A 씨가 그 8살 B군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A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가 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면서 계단을 이동하던 중에 이와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경찰은 현재 이제 해당 그 소년과 보호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아파트는 이제 복도식 아파트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 방화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제 고여두었던 돌을 주워가지고 바닥에 던진 것으로 일단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방화문 생각해 보면 방화문이 제법 무겁기 때문에 네. 이제 돌의 경우도 좀 크기가 있고 무게가 있는 것들을 주로 이제 받쳐놓잖아요. 그 네네. 돌을 아이가 던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왜 돌을 던졌는지 그 이유까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예.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의 나이가 8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이른바 범법 소년이라 그래서 만 10세 미만의 아이의 경우에는 예. 이제 형사 처벌은 물론 이제 소년 보호 처분도 불가능하도록 지금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동은 이제 마찬가지로 범법 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제 내사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혀왔고요. 예. 그 자리에 친구가 또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동갑내기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동갑내기 친구도 경찰에서 일단 조사는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릉 내린 결론은 행위 자체는 같이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범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예. 유족을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만 듭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유사 사건이 과거에도 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네. 어떤 사건도 2015년경에 이제 그 용인 캔맘 사건이라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 비슷한 사고예요. 이제 아파트 옥상에서 당시에는 만 9세의 아동이 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가지고 캔맘이라고 하시죠. 이제 길고양이를 이제 돌보던 50대 여성이 사망을 하고 이제 그 옆에 있던 또 20대 남성 또한 이제 두개골이 이제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던 사고입니다. 근데 해당 사건 역시 만 9세, 즉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에 해당했기 때문에 가해 학생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만 현장에 함께 있던 11세 아동에 대해서는 이제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가 됐습니다. 소년부로 송치가 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이 비행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보호 처분을 하게 되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당시에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 돌을 던진 이유를 두고 낙하 실험을 했었다라고 했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은 연령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러면 아예 아무런 이제 처벌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이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가령 성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돌을 던진 고의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고의성은. 예, 이제 뭐 단순히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라고 변소를 할 수 있겠지만은 아파트 옥상이나 뭐 복도 고층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돌을 던짐으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령 누군가를 지목을 해서 일부러 던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살인 혐의가 적용이 될 것이고 가령 이제 지나가던 행인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냥 우연히 돌을 던진 것인데 정말 예기치 못하게 맞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유족의 입장도 차마 저희가 이제 어루만질 수가 없는데 유족은 어떤 입장을 밝히셨습니까? 예, 정말 황망하다는 표현이 정말 그거 말고는 대체할 수 없는 다른 표현이 없는데 사실 이 가해 학생, 가해자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소년이라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이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황망함이 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뭐 아무리 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받는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또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 자체가 절대로 다 그 충족이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배상 범위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이 형사처벌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사처벌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황망함이 클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사고가 난 직후에 이제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 측에서 사과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이제 전해지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노원 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생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해왔다라고 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아이 대신에 부모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우리나라 법에서는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이 뭐 범법소년이라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부모를 대신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책임에서만큼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우리 민법은 이제 불법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이 사건과 같이 책임 무능력자의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감독 의무자가 대신해서 배상을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경우는 감독 의무자가 이제 부모가 되는 예,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감독 의무자의 감독 의무 위반과 이런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좀 인정이 돼야지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게 그러면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손해배상,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법원에서는 통상 이 경우에 이 가해 학생이 이런 범죄 행위를 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느냐, 부모가 그다음에 뭐 가해 이런 이 보호자의 감독 의무 위반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감독 의무 위반이 이런 손해 발생까지 인과관계가 좀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실제 사례를 좀 살펴보면 이제 오토바이를 수차례 이제 타인 오토바이 수차례 이제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이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그 학생이 또 다시 오토바이를 훔쳐서 이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서 이제 상해를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비행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감독 의무자인 부모로서도 이 해당 소년이 이런 비행을 반복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봐서 감독 의무자 책임을 인정을 했고요. 그 손해배상으로 약 3억 원 가량을 배상하라라는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제 그 어머니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이제 어머니 바지 주머니에서 오토바이 키를 이제 가지고 나와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케 한 사건에서는 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예. 그 입증의 어떤 유무죄를 가를 핵심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입증의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경우를 보면 유족 측에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그렇군요. 앞서 그 초범의 경우는 이제 3억 원의 뭐 배상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번 그 사망한 어르신의 경우에는 사망 사고잖아요. 만약에 유족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그 뭔가 배상 금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사실 사망 사건에 있어서 그 배상 금액은 가동 연한이라 그래서 그 해당 피해자가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느냐도 사실 결정적으로 고려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피해 남성이 고령이다 보니까 이런 가동 연한 자체는 사실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배상 금액이 높게 평가는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억만금을 준대도 이미 자식들의 곁을 떠나버린 아버님을 다시 뭐 돌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유족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형사 미성년 제도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캣맘 사건 때도 그랬는데 촉법 소년의 연령을 좀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법무부도 관련 내용을 추진한다 뭐 이런 보도가 끊임없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그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법무부 차원에서 이제 그 형사 미성년자 그중에 특히 이제 촉법 소년의 하한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좀 낮추겠다라고 제안을 한 상황이고요. 법안행정처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이제 국회 이제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렇군요. 형사 책임 면책 나이를 폐지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법 쪽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소년범 전체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폐지한다는 논의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소년범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사회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예외적인 사건 때문에 법 자체를 다 바꿀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다만 이제 살인 등 강력 사건의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 자체가 상당히 중대하고 또 돌이킬 수가 없는 피해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적용을 일부라도 좀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쪼록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요.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지난 6일 홍대 입구역에서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저희가 화면 준비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예, 당시 사고 현장의 모습이고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수습하는 와중에도 바람이 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큰 가림막이 강풍에 쓰러져서 인도를 덮친 사고였고요. 이때 지나가던 행인 2명이 이 덮친 가림막에 맞아서 이제 한 분이 목숨을 잃으셨고 한 분이 다쳤습니다. 이 가림막이 쓰러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고 현장 자체가 사실 홍대 입구역 8번 출구라고 하는 정말 시내 한 복판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자주 가는 곳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 쓰러진 구조물 자체가 가림막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너무나 자주 보는 그 공사장 가림막입니다. 그 가로 12m, 세로 6m 되는 그 거대한 가림막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은 사실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예측할 수가 절대 없는 일이죠. 더구나 이로 인해서 다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은 이제 결국에 사망까지 하시게 돼서 뇌사 상태에 빠지셨다가 결국에는 사망하셨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그림 보고 계시지만 화면 보고 계시지만 인도 옆입니다. 이거 당연히 튼튼하게 설치를 했어야 했고 당일에 이미 강풍특보 예가 나왔고 저희도 뭐 아침부터 뉴스를 계속 한 기억이 나요. 이게 가림막 설치와 관련해서 안전 기준 같은 게 좀 구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 정확한 명칭은 이제 가설 울타리라고 하는데 뭐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가설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사가 시작이 될 때 그 공사 현장이라고 하는 게 대지 경계선을 따라서 이 가설 울타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설 울타리의 주된 설치 목적이 공사장 내부에 먼지나 소음 등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진과 방음 차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넘어질 것까지 예상해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 지금 가장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가설 울타리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풍속이라든가 풍압 등 이제 풍하중을 계산을 해서 구조 검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설치 및 시공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 사건 현장에서는 사실 그런 구조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졌나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강풍에 쓰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직은 이제 그 심증만 있고 이제 구체적인 증거는 조사를 해보면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업체 대표 그리고 작업반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경찰이 따져볼 건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사실 통상의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공사 비용이나 그 기간 단축을 위해서
그 사건 현장의 특수성을 좀 고려하지 않고 기존 안대로 그냥 시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 풍화 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그 특보가 일단 예보가 발의가 되어 있던 상황이라서 그 관리자로서는 사실은 건물 내부에 어떤 와이어라든가 로프 등을 이용해서 가림막이 넘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대처, 사고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대처가 있었는지도 한번 조사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따님의 말씀에 따르면 엄마는 조심성이 많아서 걸어 다니면서 이어폰도 끼지 말라고 늘 하시던 네네. 그런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한다고 해서 나만 잘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던 겁니다. 리모델링이 있었는데 당시 뭐 해당 지자체에는 어떻게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 겁니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지자체에 뭐 신고를 하거나 이럴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 안 하고 해도 돼요? 예. 다만 이제 가림막 설치 자체는 관할 지자체 규정에 따라서 관할 부서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어떤 관리 감독 의무를 부과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런 협의 과정에서 이런 방음이나 방진에만 신경 썼을 것이 아니라 이런 보행자에 대한 안전까지 좀 고려가 돼서 협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고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분이 구청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데 구청은 사고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화가 난다. 아직 구청의 답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마포구청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남편분 그리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 좀 전하고요. 구청이 답변을 좀 어떻게라도 좀 받을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촉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지성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찰이 개인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지휘에서 배제했습니다. 또 2차장 검사 처가가 소유한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명명백백한 의혹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발 한 달여 만에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처가 소유의 경기도 용인 골프장과 가족들이 방문했다는 강원도 춘천 리조트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은 여기서 2차장 검사를 비롯한 관련자 출입 기록과 예약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2차장 검사가 손후배 검사들이 처남 소유 골프장을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신 예약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5인 이상 모임이 제한됐던 2020년 12월엔 춘천 리조트에서 가족 모임을 하며 대기업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초대를 받아서 접대를 받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수사를 했던 그 그룹의 핵심 인물 로부터 이정섭 차장 업무 배제 안 하십니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김의겸 의원실 보좌진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2차장 검사 비위가 담겼다는 원본 자료도 제출받아 수사해왔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살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제 수사와 동시에 2차장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내는 인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 수사 지휘 라인에서 2차장 검사를 전격적으로 배제한 겁니다. 이 총장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가 외부에 드러난 만큼 직무 배제와 함께 수사팀의 명명백백한 규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분간 남은 이 대표 수사는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넘겨받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차장 검사는 그러나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자녀 위장 전입을 제외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장까지 나서 2차장 검사 의혹을 낱낱이 밝히라고 주문한 만큼 검찰이 제 식구 수사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9급 공무원 국어와 또 영어 시험 문제가 내후년부터 확 달라집니다. 그냥 외워서 답만 찾는 문제는 없어지고요.
사고 능력 평가는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하는 건지 이승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출제된 9급 공무원 영어 문제입니다. Hit the roof. 화가 머리끝까지 나다는 뜻인데 이 수거만 달달 외웠다면 전체 문장을 이해 못해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문제는 지문부터 길어집니다. 정부가 예시를 들었는데 실제 업무를 하면서 주고받는 이메일이 지문으로 사용됐습니다. 단순 암기력 대신 사고력을 요구하는 질문이 채워졌습니다. 암기량이 줄어들면은 접근하기가 더 쉬우니까 유입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부담이 덜어지고 공부량이 일단 줄어드니까 지식 암기 위주였던 공무원 9급 시험이 오는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체계가 완전히 바뀌다 보니 당장 더 어려워지진 않을까 걱정이 나오는데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쉽게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수생들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그런 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약간 준비해왔던 게 다 바뀌는 거니까. 4년 전만 해도 9급 공무원 시험은 40대 1에 달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지만 매년 하락해 올해는 20대 초반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공무원 선호도가 떨어진 이유도 있지만 9급은 특히 암기 위주로 출제돼 시대와 괴리된 딴 세상 시험 취급을 받아온 것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이런 암기식 지식을 공부해서 현직에서 일하는 분들조차 이렇게 공부하면서 쌓은 지식이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면접 시험은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소통과 공감, 윤리, 그리고 책임의식 등을 핵심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성적만 보고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5급과 7급, 9급 공채는 물론 경력 채용까지 지원자 모두 바뀐 면접에 대비해야 합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2차례 연기했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오늘 진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조사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 3시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요조사에서 전국 의대들은 대부분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규모를 취합하면 2025학년도에 2,700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오후 본교섭을 재개합니다. 이 교섭이 결렬되면 연합교섭단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내일 새벽부터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노조는 오는 2026년까지 인력 2,200여 명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사측은 막대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을 줄이는 게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른바 대댓글, 그러니까 댓글에 답글에 대한 답글을 허용하는 걸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닷새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네이버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어서 이 기능을 제외한다며 아직 사용자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이용자 혼선을 초래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6일부터 대댓글 기능을 허용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쟁을 키워서 클릭수를 높이려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이 81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백악관은 재선에 도전할 만큼 건강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연일 말실수에다 걸음걸이도 뻣뻣해서 고령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81번째 생일을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추수감사절 전통인 칠면조 사면 행사에서 자신의 나이를 농담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My birthday today and they can actually sing birthday music. I just want you to know it's difficult turning 60. Difficult. 하지만 곧 고령의 나이를 숨기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수로 브라질에서 공연하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 이름을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헷갈린 겁니다. You could say even this harder than getting a ticket to the Renaissance tour or Britney's tour. She's down in it's kind of warm in Brazil right now. 과거 카메라 앞에서 수차례 넘어진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뻣뻣한 걸음에 도움이 될 보행 보조기를 처방받고 비행기에 오르는 탑승 계단 높이도 낮췄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이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뽁뽁이 포장지에 집어넣는 것 같은 전략을 선거 캠프가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외 선거 유세보다 실내 행사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You okay? I want the press to know that wasn't me.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언론들은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잇따라 전했습니다. 나이는 3살 차이지만 바이든의 나이를 트럼프보다 더 걱정하고 유권자 과반이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나이를 꼽았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고령의 나이를 부각하지 않기 위해 81번째 생일을 조용히 넘어가는 대신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경험에 따른 연륜을 강조하며 재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이 자기 손으로 일군 회사 오픈 AI에서 쫓겨나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내쫓은 이사들이 물러나라고 오픈 AI 직원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사람처럼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 GPT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 AI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장인 그가 최근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CEO 서밋에 참가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오픈 AI에서 전격 해고당했습니다. 오픈 AI 이사회는 올트먼이 소통에서 일관되게 솔직하지 않고 능력이 없다고만 밝혀 구체적인 해임 사유에 대해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당초 AI 위험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던 올트먼이 과도하게 수익성만 쫓아 이사진과 갈등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I think if this technology goes wrong, it can go quite wrong, and we want to be vocal about that. We want to work with the government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오픈 AI는 비영리 단체로 출발해 지분이 없는 6인 이사회가 모든 결정권을 갖도록 해 자본과 경영을 분리했는데 이사들은 올트먼이 AI 위험을 가벼이 여기고 사업만 확장하려 들어 퇴출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난 올트먼은 오픈 AI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겨 새 AI 연구팀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이러자 오픈 AI 직원 대다수가 이사진이 사퇴하고 올트먼을 복귀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MS로 이직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픈 AI에서 대규모 퇴사가 일어난다면 챗 GPT 개발과 운영을 비롯해 회사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최근 일본이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중 한 곳이 됐습니다. 시차 걱정도 없고요. 비행기를 타면 한두 시간 안에 닿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엔화의 가치가 낮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기준 대게는 우리 돈으로 871.57원에 거래됐습니다. 평소 900원에서 1000원을 오가던 수준보다 100원이 넘게 떨어진 겁니다. 지난 16일에는 아예 100엔당 860원 선이 깨진 858원 수준에서 거래될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1990년 이후 33년 만에 최저치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향하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 백화점에 한국 관광객만 넘쳐난다. 사고 싶은 옷을 모두 사야겠다는 게시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투자자들의 일본 주식 보관 금액은 34억 3,5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 돈으로 4조 4,500억 원 규모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31%가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웃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엔화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일본 기업들의 수출 품목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는데요. 일본 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의 상황이 난처해진 겁니다. 특히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일본산 철강제가 국내에 쏟아지고 있는 데다 해외에서도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철강업계 말고도 전자부품이나 자동차 업계도 엔저의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저 현상은 언제쯤 끝날까요? 전문가들은 일본이 자국 물가 사정을 이유로 엔화를 풀고 있는 만큼 디플레이션이 끝날 때까지는 엔저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이 몇십 년 동안 이 디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까지 물가 상승과 맞물려서 임금 상승도 벌어질 때까지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돈을 푸니까 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겠죠.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면 관광과 수입이 늘고 수출이 부진해진다는 경제 교과서에서만 보던 현상이 눈앞에서 펼쳐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대전을 방문해 탈당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강연을 듣습니다. 혁신위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강연에서 야당 인사가 본 여당 혁신의 방향과 한계 등에 대한 조언을 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민주당 내 대표적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이 앞서 여당 합류 가능성까지 시사한 만큼 오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의 R&D 예산을 두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보다 8천억 원 정도 증액한 자체 R&D 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하는 여론전에 나섭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과 과학기술 R&D 예산 대응 TF 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증액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어 최근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자체 R&D 예산안을 자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달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죠. 구체적인 날짜까지 못 박으면서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여권 안팎에서는 신당 창당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여부를 가를 마지노선으로 다음 달 27일을 공개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12월 27일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1년 이른바 박근혜 퀴즈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 임명장을 받은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가 없으면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조치가 뭔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진정성은 보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전 광주에서 토크 콘서트를 연 데 이어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는 등 공식 행사 참석도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한 여권 안팎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총선을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뿐 실제 신당 창당에 나설 생각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한 겁니다. 그분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분인 것 같아서요. 제가 쉽게 점치거나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연일 이 전 대표 측에 러브콜을 보내던 인요한 혁신위 내부 인사도 이 전 대표가 총리 자리를 요구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인용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물론 이 전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게시한 연락망 조직화에 대해서도 4만 명가량이 참여했다며 사실상 신당 창당 사전 준비 작업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서울에 이어가지고 대구에서 지금 연락망에 기입해 주신 분의 숫자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의미가 있는 반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창당 사전 작업에 착수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이 전 대표와 창당 가능성을 깎아내리려 하는 여권의 치열한 기싸움은 앞으로 한 달,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시한이 다가올수록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내년 총선을 5달 정도 앞두고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예고됐습니다.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각각 생각은 달라 보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에서는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 대표와 얘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저희가 지난 4월에 국회 토론회에서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계획에 따라서 쭉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한창 바쁠 때입니다. 그러면 신당 창당은 언제 되는 그때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때 9월 추석 전에 창준이를 만들고 연말이 가기 전에 창당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9월 19일 날 창준이를 했고 12월 초나 중순쯤에 창당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인가요? 규모가 어느 정도? 예, 창당을 하려면 우리나라 정당법상 5천 명의 당원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뭐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은 늦어도 12월 초 그 정도에는 완료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게 지역별로도 예, 5개 당원들이 있어야 시도당을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저희가 법적인 요건은 5개고 뭐 된다면 한두 군데 더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개의 신당 움직임이 있고 또 그분들 사이에 협력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좀 빨리 창당 작업을 마무리 짓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창당 준비하시는 이제 다른 분들과도 얘기를 나눠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는 10일에 만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 얘기를 보니까 그리고 나서 또 얼마 뒤에 만나셨더라고요, 추가로. 예, 이 전 대표하고는 이 대표가 대표를 당선된 다음 날 한번 둘이 좀 얘기를 한 거 외에는 진지하게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10일 날 만났을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셋이 만났기 때문에 제가 따로 둘이 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편한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처음에 10일에 만나셨을 때는 1시간 40분 정도 만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까? 예, 밥 먹으면서 만났었습니다. 예. 두 번째 만나셨을 때는 더 길게 보셨어요? 예, 어차피 뭐 일을 같이 하든지 뭐 그러려면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정치적인 어떤 진료 이런 거를 떠나서 여러 가지 평소 관심 갖는 문제들을 놓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또 제 생각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편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그날은 또 언론도 몰랐던 거잖아요. 예, 그냥 사적인 자리고요. 어떤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주 편한 장소를 마련을 해서 둘이서 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두 분이 만나고 나면 기자들은 당연히 무슨 얘기 나누셨는지 이게 궁금하니까 이제 여쭤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정치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당들을 고쳐서 쓸 수는 없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비판을 하는데 정말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내일 아침에 두 분이 갑자기 정계 은퇴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지금 양당의 문제는 편가르기 하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는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배제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존중하고 생각이 달라도 대화가 되고 또 토론도 되고 이런 정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뭐 지금 기자님들이 궁금해하신 어떤 진로를 가냐 이런 문제보다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그 우리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새로운 세력을 출현시켜서 유권자들이 선택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준석 전 대표라고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다 나와 있는 거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거 반윤이나 반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방송도 출연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나고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는데 중간에 보면은 비대위원을 하면은 120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언론에 보도되고 했거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다음번 총선에 120석을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국민의힘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수직적 당정 관계거든요. 용산에서 한마디 하면은 국민의힘 의원이 120명이건 150명이건 한마디 다른 의견도 못 내고 따라가는 거. 이거를 부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나 뭐 지금 신당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답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핵심 그게 가치가 뭔가요? 핵심 가치는 공존이죠.
공존과 존중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준석 대표하고 저하고 젠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들 언론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어제 민주당 의원들과 전직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면서 요즘 상황을 얘기하면서 암컷이 설치는 시대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민주당에 무슨 젠더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게 모든 것이 진영 논리로 상대방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같이 못 가겠다는 걸 보이거든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그만두고 서로 대화하고 생각이 달라도 존중하면서 중요한 문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집중해달라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용산과 국민의힘 사이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이것도 당내 민주주의와 연관지어서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된다. 뭐 여러 의견이 공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당내 민주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을 사면을 해가지고 바로 그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사적으로는 하셨어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이고 또 민주당을 보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기는 불체포특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막상 그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때 부결한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수박 깨기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 부딪힌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는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일단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표도 답을 알고 있다고 보지만 중요한 거는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이준석 대표가 결단을 내리고 판단하는 데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만 어떤 판단을 내린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가야 된다고 대표님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배경은 이 전 대표도 지금 문제에 대한 저는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거지만 편가르기, 진영 논리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거를 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권자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이준석이랑 금태섭이랑 생각이 정말 다르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 고민하는 분들, 정의당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생각이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모이는 것을 보여줘야만 새로운 세력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꼭 그건 이준석 대표한테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지금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저랑 만나서 뭔가를 같이 하려면 자기가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는 양보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점은 여전히 갖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좀 뒤로 놔두고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국민들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기대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아주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만 2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는 것이 말이 되냐. 어쨌든 민주당 당원들과 또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뽑힌 제1야당의 대표인데 안 만나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은 그런 데 질려 있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와도 이제 조율을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 두 분 사이의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점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전 대표 어제 얘기를 보니까 오히려 젠더 문제는 마지막 관점 차이가 될 거다. 오히려 대표님, 금 대표님이 민주당에서 활동하면서 누적된 말들에 대해서 상의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예, 요거는 지금 지난번 두 번째 만난 이후에 나온 얘기잖아요. 어제 나온 아니 얘기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당연히 저의 생각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고 저도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했던 생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충분히 얘기로 설명이 서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생각이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존중이라는 겁니다. 예. 금태섭하고 이준석하고 생각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죠. 그걸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수박 깨기 그런 논리고 저는 차이는 차이대로 존중하면서 가는 정치가 건강한 정치라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뭐 관점의 차이가 있다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전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보시죠. 제가 한 얘기를 본다고 했으니까요. 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관점 차이는 없는 것 같으세요? 두 분 사이에? 여러 가지로 다르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그동안 발언했던 것을 저도 보지만 다른 점도 있고 그리고 결도 다르고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생각이 다르고 결이 다른 사람이 서로 대화하고 존중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은 정치지. 뭐 민주당에 있는 이상은 무조건 공수처 찬성해라. 이 여당에 있는 이상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따라야지.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불건강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만약에 신당을 창당한다면 구체적으로 뭘 구현하겠다라고는 아직 메시지를 내진 않아서 예. 본인도 예. 그 메시지를 내는 순간부터 이제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뭔가 구체화되면 신당 창당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면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핵심 가치 공존과 존중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제가 대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안 되면은 국민들이 이게 무슨 뭐 저 작은 민주당이나 작은 국민의힘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예. 이 저 신당이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보여줘야 되고 예. 그것이 존중과 공존 이런 것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 콘클라베 방식으로 얘기를 좀 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얘기해서 이거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합의를 이뤄내자는 거 아닙니까? 합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 서로의 생각을 알고 존중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그때 편하게 만나면서 내가 이준석 대표한테 어떤 면에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고치라고 안 할 거고 나도 예. 고칠 생각이 없다. 중요한 건 존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 이 대표도 그런 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개 행보를 잇따라하면서 네. 총선에 출마하나 정계 입문하나 이런 관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동훈 장관이 뭐 참신한 이미지가 있고 좋다고 보는데 이제 막상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면 그동안의 책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대통령이 되실 때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기대를 했죠. 그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정말 이런 식으로 할지 정말 그 자기가 검찰총장 할 때 같이 있던 검찰 수사관을 사면해줘서 선거에 내보낼지 이런 걸 몰랐을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인사 검증을 했고 여러 차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동안 뭘 했냐? 이제 우리 유권자들도 최근에 5년마다 정권 교체를 겪고 하면서 이미지나 이런 것만 가지고 결정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한동훈 장관이 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국민의힘에도 좀 참신하고 좋은 인물이 나왔으면 하지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무엇이었나 이건 고쳐야 된다 하면서 필요하면은 대통령과도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 그건 뭐 앞으로 지켜봐야죠. 이준석 전 대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요. 네. 미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내준다면 동지가 되는 날도 올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혹시나 한동훈 장관이 뭔가 지금과는 다른 국민의힘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행보를 보인다면 국민의힘에 남겠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신당에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전 제가 대표는, 봐서는 예. 윤석열 대통령,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어쨌든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대통령이 되신 분들입니다. 능력도 뛰어난 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 한동훈 장관이 그분들 뭐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들보다 아주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것은 한도가 있고 계속 이것이 실패해 왔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시작할 것 같으니까 잘하시기를 바라고 덕담을 하지만 과연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는 건가?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의 리더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비판할 게 있으면 하시고 대통령 비판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허락된 비판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절대로 자기들 목소리를 못 내고 있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지 그건 저는 한동훈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슈퍼 빅텐트를 얘기했습니다. 예. 그냥 빅텐트도 아니고 슈퍼 빅텐트를 얘기하면서. 김기현 대표가 옛날에 예. 연포탕 얘기한 적도 있죠. 아, 그렇죠. 저는 이 정치인들을 볼 때 지금 하는 말과 약속은 믿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를 봅니다. 예. 연포탕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거 뭐 민주당 비명계에게도 지금 손짓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상민 의원 입당 가능성, 양양자 국민의희망 대표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의 뭐 연대라든가 뭐 함께 갈 수 있는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진영 논리하고 편가르기 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신당을 한다는 건데 거기랑 연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제가 처음에 당을 만들 때부터 내부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결이다.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다. 예. 이상민 의원님하고 제가 자주 만났는데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치를 비판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정치에 실망한 거는 저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상민 의원, 양양자 의원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상민 의원은 5선 의원이신데 본인이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공간을 만드셔야죠. 저는 같이 모여서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슈퍼 빅텐트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예. 대표님 같은 경우에 어제 내각제 이행 준비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예. 대중에게 반향이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왜냐하면 제3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좀 돌아보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돌풍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그 2012년에 제가 안철수 의원을 도우면서 처음 정치를 시작했는데 제가 10년 좀 넘게 정치 생활을 하면서 그때 안철수처럼 인기 있고 국민들의 기대를 받은 정치인은 못 봤습니다. 정말로 그 에너지가 대단했는데 결국 실패했거든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에 지금 정권을 잡은 것도 결국 인물을 가지고 한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영입을 해가지고 한 건데 하나도 안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변화가 되지 않고 저는 유권자들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는 조만간 또 만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저는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만날 대상이 있으십니까? 아니 뭐 여러 사람 있죠. 예. 예를 든다면 아니 뭐 여기서 스펙트럼이 어디까지 일단 만나고 하는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아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느껴야 이게 존중하게 되고 자기도 넓어지는 것이지 지금 정치는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아예 안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존과 존중이란 핵심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 준비의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낮에는 늦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1.4도, 체감 기온은 영하 1.1도에 머물며 꽤 추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4도가량 웃돌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은 무려 2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기온이 크게 치솟는 건 서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릉과 속초 등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대기가 더욱 바짝 메마르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3도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과 대구 16도, 광주는 17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밤 사이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지나겠고 금요일에는 다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금요일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요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실내 습도 조절에 힘써 주시고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박현실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